네, 안녕하세요. NY필치과 원장 임필입니다. 네, 이렇게 또다시 닥터 스팁 코너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은요, 스마트한 GBR 레시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요리를 할 때에도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저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레시피를 통해서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GBR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요리를 하는 것처럼 좋은 재료를 적절하게 그때그때 적절한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해서 최상의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재밌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그 GBR의 내용에 앞서서 먼저 이미 선생님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GBR의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GBR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본에 디펙트가 형성되어 있을 때 이 디펙트를 그냥 놔두게 되면 가장 먼저 빠른 속도로 증식해 들어오는 것은 본 고울 조직이 아니고 연 조직이 되겠죠. 연 조직을 만드는 이와 같은 소프트 티슈 셀들이 이 디펙트를 채우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연 조직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베리어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즉 차폐막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차폐막이 연 조직의 진입을 막아줌과 동시에 그 주변 조직, 골 조직에서 그리고 또 본 매로우 쪽에서 이렇게 골 재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차폐막과 골 이식제를 사용해서 골 재생을 유도하는 그러한 술식이 바로 GBR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GBR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재료가 되겠죠. GBR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골 이식제와 차폐막이 있겠습니다. 좋은 적절한 재료를 사용을 해줘야만 우리가 원하는 성공적인 골 재생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하는 술자의 술기가 밑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겠죠. 그래서 수술을 하는 그런 임상가의 테크닉 또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세 번째는 바로 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스테오제닉 포텐셜이라든지 본 디펙트의 형태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자 자신의 그 형태나 환자 자신의 골 재생력은 전체적인 골 재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 재료의 관점과 그리고 환자의 본 디펙트 오스테오제닉 포텐셜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재료를 먼저 보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골 이식제에는 자가골, 동종골, 그리고 이종골, 합성골 네 가지의 골 이식제가 있겠죠. 그리고 차폐막에는 흡수성 차폐막과 그리고 비흡수성 차폐막이 있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 네 가지의 골 이식제와 두 가지의 차폐막을 사용해서 각각의 임상 징계들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닥터 카링은 성공적인 GBR 결과를 얻기 위한 5가지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적절한 멤브레인, 적절한 멤브레인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멤브레인의 의미는 충분한 어떤 견고성과 그리고 포러시티, 다공성, 그리고 혈병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러한 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클로저는 술자가 수술 중에 얻어내야 할 부분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페이스 메인터넌스가 되겠습니다. 스페이스가 잘 유지되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골 재생을 얻을 수가 있겠죠. 형태가 무너지게 되면 처음에 수술을 할 때는 수술이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원하는 골 재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멤브레인이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분한 치유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이렇게 5가지의 항목들 중에서 보시다시피 3가지가 바로 차폐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 GBR에 있어서는 차폐막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차폐막의 요구 조건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요. 가장 첫 번째로 생체 적합성이 있겠죠. 이 생체 적합성은 차폐막뿐만이 아니고 인체에 사용하는 모든 생체 재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체 적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두 번째로 티슈 인테그레이션. 차폐막이 조직 내에 들어가서 이 조직과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조직과 잘 인테그레이션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골 재생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포 차단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포 차단성은 바로 연조직 세포를 차단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골 조직이지 연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조직을 만드는 에피셀리알 셀이라든가 파이브로블라스트와 같은 그런 소프티슈 셀들은 이 차폐막이 차단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뉴트리언트는 차폐막 안쪽으로 들어와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골 이식 부위에서 신생골이 잘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연조직 세포는 차단하면서도 뉴트리언트들은 안쪽으로 통과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차폐막의 요구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공간 유지 능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차폐막의 공간 유지 능력이 적절해야만 장기간 뼈가 만들어지는 그 기간까지 그 골 이식 부위가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작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면 임상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는 제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발표를 했던 케이스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제 증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에 이와 같은 환자분이 저에게 내원하셨습니다. 하악 좌우에 제1대 구치 결손 부위에 싱글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내원하신 분입니다. 초진 파노라마를 보시다시피 뼈가 아주 괜찮아 보이고 이런 정도의 환자분이라면 임플란트 식립 수술은 아주 간단하게 쉽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 사진을 보고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간단하게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맨 뒤에 하악 7번 자연치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6번 싱글 결손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는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임플란트 식립 후에 임플란트의 나사산은 거의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욕심에 임플란트의 협측 함몰 부위에 볼륨을 증대시켜주기 위해서 합성골을 단독으로 차폐막 없이 그래프트를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합성골을 그래프트를 한 이유는 저 부위가 뼈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보다는 단순히 형태를 유지하고 볼륨을 증대시켜주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합성골을 차폐막 없이 이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1차 수술을 마쳤고 2차 수술 단계에서는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도 시행을 했습니다. 좌우의 상황이 아주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한쪽 케이스 사진만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 보철물까지 마무리를 짓고 파노라마를 찍었을 때 보면 아주 잘 보철물까지 세팅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이 최종 보철물 세팅이 끝난 지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치과에 내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했던 쪽에 잇몸이 부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임플란트 한 부위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 수술은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큰 어려움 없이 잘 끝났었고 전혀 어려운 케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진짜 환자분의 얘기를 듣고 입안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했던 임플란트의 협측에 스웰링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와 같이 골 흡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해드린 그 임플란트 수복물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실패가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체 없이 바로 환자분께 설명을 하고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플랩을 열어서 보니까 이 사진에서와 같이 이렇게 골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합성골의 이식제들이 이렇게 알갱이처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화되지 않은 이식제뿐만이 아니라 당초에는 협측골의 상태가 괜찮았기 때문에 임플란트 나사산이 노출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염증이 아주 크게 진행돼 가지고 임플란트의 협측 나사산이 상당 부분 노출되어 버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보철물을 제거하지 않고 GBR만 다시 시행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트로몰라 에어리어에서 자가골을 최대한 많이 채취를 했고요. 임플란트 나사산의 표면에는 캔서러스 본을 먼저 적용을 했고, 그리고 바깥쪽에는 다시 한번 자가골의 코티칼 본을 체득을 해서 코티칼 본까지 덮었습니다. 그리고 차폐막은 마음 같아서는 비흡수성 차폐막을 사용해서 확실한 GBR을 하고 싶었지만 비흡수성 차폐막을 쓰게 되면 다시 또 멤브레인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환자분에게 2번의 수술을 진행해야 된다는 점이 있어서 흡수성 차폐막을 사용을 하되 흡수성 차폐막을 2장을 겹쳐서 적용을 했고요. 이와 같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크라운의 슬링 수처를 이용해서 차폐막이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을 해 주었습니다. 최종 봉합을 해서 수술을 마쳤고, 그리고 나서 3년 반 정도가 지난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수술을 다시 시행한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방사선 사진은 처음에 염증이 발생을 해서 환자분이 치과에 내원을 했을 때 찍었던 방사선 사진이고요. 2011년 사진이네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GBR을 다시 시행한 후 대략 3년 반 정도가 경과했을 때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좌측 방사선 사진과 우측 방사선 사진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이시나요? 본 레벨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좌측과 우측의 차이는 바로 본 덴시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염증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당시에 그 본의 덴시티와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고 난 이후에 고울 조직이 안정화된 상태에서의 본 덴시티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앞으로 임플란트 주변의 그 방사선 사진을 확인을 하실 때 본 덴시티를 잘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수술을 시행하고 난 후 10년이 경과한 후의 모습입니다. 최근까지도 아주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CT의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BR을 다시 시행한 후 3년 반이 지났을 때 찍었던 CT의 모습이고요. 협측 고울 재생이 잘 이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6년이 경과한 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8년이 경과한 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년이 경과한 후에 CT의 모습입니다. 이 환자분은 최근까지도 계속 팔로우업에 응해주고 계신데 최근까지도 아주 큰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분의 케이스에서 제가 만약에 최초의 골 이식제를 합성골을 사용하지 않고 자가골을 사용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흡수율이 높은 자가골을 사용을 했다면 뼈가 잘 되지 않을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이 케이스에서 보이는 것처럼 심한 염증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고울 이식제가 조기에 빨리 녹아 없어지면 뼈는 만들지 못할지라도 염증을 크게 일으키는 상황은 오지 않았겠죠.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케이스에서 사용했던 똑같은 동일한 합성골 이식제를 사용을 하면서도 차폐막을 사용을 해서 GBR의 원칙에 맞게 차폐막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리고 골 이식제가 움직이지 않고 잘 안정화될 수 있도록, 골화 과정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수술을 했다면 이 케이스와 같은 이런 염증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러한 케이스에서 어떤 골 이식제가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앞선 케이스와 아주 유사한 상황에서, 아주 흡사한 상황에서 제가 이종골과 흡수성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GBR을 시행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의 케이스와 아주 흡사하죠. 하악 6번 단일 치아 결손 부위에 하악 7번이 존재하고 있고 하악 5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는 하악 6번 임플란트 부위만 이와 같이 협측, 골이 함몰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임플란트의 나사산은 거의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협측골의 볼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종골을 이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종골과 함께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을 했고요. 골 이식제와 차폐막이 움직이지 않고 안정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수술을 마무리했고요. 그로부터 약 5개월 가까이 지난 후에 플랩을 열었을 때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양호한 골 재생이 얻어진 그런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부착물까지 완성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이 골 재생이 얻어진 이 상황의 그 골 조직의 상태를 잠깐 영상으로 남겨놨는데요. 짧은 영상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협측에 얻어진 골 재생 부위가 과연 어느 정도로 단단한 정도를 띠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CT의 모습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최초의 술 전에 CT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협측 골의 볼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저는 GBR을 시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표를 했던 것은 이 노란 점선과 같이 이런 정도의 협측골이 재생이 되면 좋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GBR을 했던 것이고요. 이종골과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GBR을 시행을 했을 때 이렇게 당초 목표대로 협측의 골 재생이 잘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CT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선 두 케이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협측의 힐드 리지에서 디스턴스와 같은 디펙트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GBR을 시행을 하는데 제가 보여드린 이 두 개의 케이스에서처럼 합성골이나 이종골과 같이 흡수가 잘 되지 않고 흡수 속도가 느린 그런 골 이식제를 사용을 해서 GBR을 할 경우라면, 그렇다면 차폐막을 반드시 사용을 해주고 GBR의 원칙을 상기하면서 GBR의 원칙에 맞게 수술을 해줘야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그러한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는요, 자가골과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시행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케이스들과 똑같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악 6번 단일치아 결손 부위에 이와 같이 협측의 골 흡수가 있는 상황에서 본의 그 디펙트는 디스턴스 디펙트가 되겠고요. 저는 리트로몰라 에어리어에서 자가골을 채취하고 자가골 한 가지로만 자가골 단독으로 그래프트를 하였고 콜라겐 멤브레인을 적용을 해서 GBR 수술을 마무리를 했고요. 대략 4개월 후에 이와 같이 양호한 골 재생을 얻어냈습니다. 네, 인접 자연치아와 비슷한 수준의 그런 볼륨을 얻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술 전의 모습과 술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종골과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수술을 시행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악 6번의 단일치아 결손 부위에서 협측의 함몰 부위에 약간의 디스턴스가 발생을 하였고 이 부위에 저는 동종골과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GBR을 시행하였습니다. 네, 이종골이나 합성골과 달리 상대적으로 자가골과 동종골은
흡수율이 좀 높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가골이나 동종골을 사용할 때는 그 흡수율을 감안을 해서 그래프트 하는 양을 좀 더 많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도 저는 동종골을 많은 양을 이식을 했고요. 이렇게 협측의 함몰 부위에 많은 골 이식을 해주었고 2차 수술 단계에서는 프리진지발 그래프트까지 추가적으로 시행을 해서 협측의 각화치은 폭경도 충분하게 확보해 주었습니다. 2008년도의 모습, 2013년, 2015년, 2018년도까지 약 10년 이상이 경과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임플란트의 경조직, 연조직 모두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파노라마 술전, 술후 10년 팔로우업 당시의 파노라마의 비교 모습이고요. CT를 보시면 이렇게 협측의 고울 재생이 성공적으로 잘 얻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의 수술 사진은 1차 수술 당시에 얇은 협측 골벽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좌측의 CT 사진은 10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측의 이와 같이 골의 볼륨이 아주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합성골과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GBR을 시행한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악 단일치아 결손 부위에서 근심, 원심, 앞뒤로 전후방으로 자연치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가 심은 임플란트 부위만 협측에 약간 함몰이 되어 있는 디스턴스 디펙트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임상 케이스들이 전부 다 아주 흡사한 그런 상황 속에서 흡사한 본 엔빌롭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골 이식제와 차폐막의 종류를 다르게 가져가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합성골을 사용을 했지만 이 합성골은 100% 베타 TCP로만 이루어진 합성골이 되겠습니다. HA 성분이 없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합성골을 사용을 했고 콜라겐 멤브레인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홀딩 수처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네.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플랩을 열었을 때 고울 재생은 아주 잘 일어나 있었고요. 커버 스크류의 상방까지 완전히 신생골이 다 덮어버릴 정도의 상태였기 때문에 고울 삭제를 시행한 후에서야 커버 스크류를 노출을 하고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을 해서 보철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CT의 사진을 보시면 수술 당시에 협측의 디스턴스 디펙트가 발생했을 때의 모습과 비교해서 보시면 최종 보철 세팅 후에 CT의 모습을 보면 임플란트 플랫폼 주변, 그러니까 상부죠. 부분이 고울 재생이 잘 일어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흡수성 차폐막을 사용을 한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요. 이제는 합성골과 비흡수성 차폐막을 사용한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하악 단일치아 결손 부위고요. 임플란트 식립 후에 저는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실패 케이스 있죠. 그 실패 케이스에서 사용했던 그 똑같은 합성골 이식제를 사용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만 차폐막은 비흡수성 차폐막, 오스템에서 나오고 있는 사이토플라스트라고 하는 DPTFE의 비흡수성 차폐막을 사용을 해서 GBR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협측의 디스턴스뿐만이 아니라 저는 약간의 수직골 증대도 지금 목표로 했기 때문에 좀 더 형태 유지가 좋고 오랫동안 골화를 안정화할 수 있는 그런 비흡수성 차폐막을 선택을 했던 것이죠. 네,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멤브레인을 제거를 하고 골화가 잘 일어난 모습을 확인을 하고 최종 부철물까지 이와 같이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비흡수성 멤브레인의 가장 대표격은 바로 고어텍스가 되겠죠. 이 고어텍스는 PTFE라는 재료를 익스팬드 시킨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포어 사이즈를 늘린 것이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고어텍스의 포어 사이즈는 대략 5에서 20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사이토플라스트
DPTF인데 이거는 같은 PTFE 재료지만 하이 덴시티 즉 포어 사이즈를 고어텍스에 비해서 아주 작게 줄여서 만든 그런 비흡수성 차폐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포어 사이즈가 0.3 마이크로미터보다도 작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을 해서 수술을 하다 보면 구강 내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구강 내에 차폐막이 노출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균에 노출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세균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 차폐막에 있는 이 포어 사이즈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세균 침투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고어텍스라면 보통 우리가 알려져 있기로는 세균의 사이즈가 이와 같이 대략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약간 작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균은 고어텍스에 있는 포어 사이즈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어텍스를 사용을 해서 수술을 했을 때 구강 내에 노출이 되게 되면 세균 침투가 아주 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사이토플라스트는 이 포어 사이즈를 아주 작게, 훨씬 작게 줄인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구강 내에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균 침투가 상대적으로 고어텍스보다 적은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임팩션과 같은 그런 컴플리케이션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케이스로 돌아가서 술 전의 모습과 술 후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시면 술 전에 협측골이 함몰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GBR을 성공적으로 맞춰가지고 협측의 볼륨이 잘 회복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방사선 사진도 보시면은요, 발치 전에 사진부터 해서 임플란트 크라운이 세팅된 직후의 모습부터 팔로업이 이루어진 후의 모습을 쭉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잘 보시면 골 이식 부위가 최초에는 본 리모델링이 일어나기 전에는 저렇게 방사선 사진상에서 이렇게 층이 구분되어 보이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차츰차츰 본 리모델링이 일어나서 골화가 안정되게 성숙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술 전의 임상 사진과 팔로업 당시의 CT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흡수성 차폐막 사이토플라스트를 사용해서 GBR을 시행한 이 케이스에서 협측의 그 본의 볼륨이 수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합성고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케이스와 똑같이 비흡수성 차폐막 사이토플라스트를 사용을 해서 GBR을 시행한 증례를 보겠는데요. 합성골의 종류는 앞에 있는 케이스는 HA와 베타 TCP가 섞인 합성골이라면 이 케이스는 베타 TCP로만 이루어진 합성골을 사용한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하악 6번의 단일치 결손 부위이고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협측 나사산이 노출되어서 디스턴스 디펙트 부위에 베타 TCP로만 이루어진 합성골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사이토플라스트 멤브레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이 멤브레인은 홀딩 수처를 사용을 해서 멤브레인이 안정될 수 있게끔 이렇게 신경을 썼습니다. 약 5개월 후에 제가 2차 수술을 위해서 플랩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골화가 잘 됐는데요. 자, 그런데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사실 골화가 되긴 됐지만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골 이식제 알갱이의 형태가, 입자 형태가 아직 여전히 육안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실패는 아니지만 이 케이스에서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게, 합성골 같은 경우에는 골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플랩을 열어야지, 너무 급한 마음에 서둘러서 골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골로 치환되기 전에 플랩을 열면 위험하겠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케이스들을
다시 한번 증례 사진들을 한 자리에 이렇게 모아놓고 보겠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모두 그 임플란트의 후방에 자연치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가 심은 임플란트 부위만 협측이 함몰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본 엔빌로흡이 상당히 그 고울 재생에 있어서 유리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더 그 결과를 예지성 있는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결론을 짓자면은요, 최후방 구치가 있는 경우에 임플란트의 디센스 디펙트가 발생했을 때에 골 이식제는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어떤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폐막도 흡수성 차폐막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비흡수성 차폐막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종류의 이식제와 차폐막을 사용하든지 간에 이와 같은 본 엔빌롭을 가진 형태에서는 GBR의 원칙만 잘 지켜서 수술을 잘 한다면 충분히 예지성 있는 고울 재생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여러 개의 임상 증례들을 토대로 선생님들이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내가 어떤 재료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